이화 줄거리. 어느 날 귀중한 재산인 말이 8마리나 없어지자 태무치는 도둑맞은 말을 찾으러 가다가 영리한 소년 보고루추를 만나게 되고 그들은 노코루가 되는데 훗날 보고루추는 태무친의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참모가 된다. 태무치는 연락 한번 하지 못한 약혼자 부르테를 찾아가고 이들은 데이세친 일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린다. 태무치는 말을 조련하고 형제들과 노예들에게 궁술과 격투기 훈련을 시키던 중 어떤 부족이 태무친 일가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아버지 예수게이와 안다의 약속을 한 토그리를 찾아 동맹을 맺기로 한다. 귀한 검은 담비를 토그릴에게 선물로 바친 태무치는 예수게이 바투르가를 등지고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주겠다는 토그릴의 약속을 받고 돌아온다. 한편 오래전 예수게이를 섬겼던 대장장이 자루추다이가 아들 지고리메를 태무친의 부하로 바치기 위해 찾아온다. 새벽의 침입자들. 자루추다이 노인은 태무친의 취락지에 머물면서 부서진 마구술이나 긴 검의 날세우기 등을 했는데 3개월 정도에 걸쳐 대충 수리를 끝내자 차남인 차오란이 기다리고 있는 부룩한 산으로 돌아갔다. 노인이 그곳에 체류했던 진짜 목적은 아무래도 아들 지고리메가 그곳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았다. 지고리메는 궁술에도 뛰어났고 아버지의 솜씨를 물려받아 화살촉을 만드는 데도 능숙했는데 그것들보다 더욱 태무친을 놀라게 만든 것은 의술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다는 점이었다. 그것도 역시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겠지만 그는 약초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말에서 떨어졌을 때의 골절이나 탈구, 칼이나 창, 화살에 의한 외상의 치료, 그리고 옴이나 통풍 등을 치료하는 방법까지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태무치는 부상병이 생겼을 때에 대비하여 지고리메를 의료 담당자로 임명했다. 자루추다이 노인이 부룩한 산으로 돌아간 뒤에도 부룩이 강가에서의 그들의 둔영 생활은 얼마 동안 계속되었다. 타이티구트는 그때까지 공격해오지 않았는데 토그릴로부터의 연락도 역시 그때까지 없었다. 타이티구트의 움직임을 염탐하고서 태무친에게 돌아오곤 했던 보고루추가 그의 동생을 데리고 온 것은 태무친이 그날의 기도를 끝내고 하얀 천막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놈들의 움직임을 염탐하러 가는 도중에 가끔 이 아이를 만나 동지가 되라고 설득했었지. 마침내 동생이 승낙했기 때문에 데리고 왔다. 보고루추는 3살 아래인 동생을 태무친에게 소개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비해서 배가 많이 튀어나온 사나이였다. 이 녀석은 소만큼이나 큰 돌을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장사다. 크게 기대해도 좋을 거야. 보고루추는 식탁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는 동생의 등을 탁 치면서 말했다. 태무치는 예의에 까다로운 사나이다. 깍듯이 인사를 올려라. 오겔레이 체르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보고루추의 동생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고루추가 장담한 것처럼 체르비는 완력이 뛰어난 사나이였다. 노예들 중에 씨름을 해서 그를 이길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태무친까지도 때로는 그의 공격에 걸려 땅바닥에 나뒹구는 적도 있었다. 태무친은 그를 자신의 호위 담당자로 임명했으며 긴 검을 쓰는 법을 철저히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지평선 저쪽에서 태양이 얼굴을 내밀기 직전인 새벽, 외룬의 천막에서 잠자고 있던 야순 할멈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외룬의 몸을 흔들어댔다. 마님, 큰일 났어요.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놀라며 눈을 뜬 외룬은 귀를 기울였다. 사실이었다. 먼 곳에서 분명히 천둥이 치는 것처럼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혹시 타이티구트 놈들이 공격해오는 것이 아닐까요? 야순할멈이 머리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리자 외루는 급히 옷을 주워 입으면서 소리쳤다.
모두 일어나라. 드디어 타이티구트 놈들이 쳐들어왔다. 맨 먼저 그 소리를 들은 페르구티가 더욱 크게 소리쳤다. 타이티구트 놈들이 공격해왔다. 페르구티의 목소리를 들은 하살은 노예들을 두드려 깨웠다. 마국간으로 빨리 가라. 말을 빼앗기면 안 된다. 노예들은 방구를 몸에 걸칠 겨를도 없이 화살통과 긴 것만을 휴대한 채 천막에서 뛰쳐나갔다. 타이티구트라고. 페르구티의 목소리에 잠에서 깬 테무치는 즉시 베갯머리에 두었던 철제 투구를 쓰고 브루테의 도움을 받아 가죽으로 된 갑옷을 몸에 걸치고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타이티구트의 병력은 테무치는 대지에 엎드려 귀를 대고는 시시각각으로 가까워지는 말발굽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시켰다. 저는 포장마차에 소를 매겠어요. 대충 몸단장을 하고 천막에서 나온 브루테가 외룬의 천막으로 달려갔다. 테무친, 어서 임하래. 마곡간에서 온 하살이 말고삐 하나를 건네주었다. 안장을 얹을 시간이 없었는지 몇 말이었다. 의논했던 대로 방책의 양쪽에서 협공할 거지. 하살은 이미 활 시위에 화살을 걸고 있었다. 말발굽 소리로 보아 적의 병력은 우리들의 3배, 아니 5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 적의 숫자가 많아도 협공하기로 했잖아. 하살이 투지를 불태우며 따지듯이 말했다. 계산이 맞지 않는 싸움은 피하는 것이 좋아. 어쨌든 부룩한 산까지 도망가기로 한다. 그곳에는 자루추다의 노인이 있으니 안전한 장소로 안내받을 수 있을 거야. 일부러 아버지에게 물을 것까지는 없습니다. 막 옆으로 다가오던 지고리매가 말했다. 타이티구트 놈들 중에 부룩한 산에 대해서 잘 아는 녀석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숨기에 적당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 좋다. 그럼 결정했다. 어쨌든 부룩한 산으로 가자. 적이 우리가 도망쳤다고 생각하며 긴장을 풀었을 때 반격을 개시한다. 템눈을 가슴에 안고 말에 탄 외룬이 다가왔다. 어서 지휘하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야순알몸과 브루테가 검은 포장을 매단 우차에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한 테무치는 이윽고 채찍을 휘둘렀다. 하! 우차를 끄는 소 이외에 소와 양떼를 남겨놓은 채 그들은 출발했다. 적의 말발굽 소리는 한층 더 격렬하게 들려왔고 그것과 함께 일어난 자욱한 모래먼지도 시야에 들어오고 있었다. 부룩하는 몽골어로 신 그 자체를 의미한다. 몽골 부족의 조상이라고 전해지며 내려오는 푸른 늑대와 하얀 암사슴이 맺어져 바타치칸이 태어났다는 곳이 부룩한 산이었다. 하! 선두의 테무치는 정신없이 채찍질을 해댔고 동생들도 온 힘을 다해 그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평소에 몸이 약해 말을 타는 데 익숙하지 못한 하치구는 차츰 뒤로 처지기 시작했다. 조련에 조련을 거듭한 준마들과 부르테가 탄 우차 사이의 거리도 점점 벌어져 갔다. 하지만 테무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으며 부룩한 산을 향해 말을 질주시켰다. 가족들의 뒤를 따르던 하치구는 결국 300m 정도 후반까지 접근한 추격군의 화살을 등에 맞으며 말에서 떨어졌다. 추격군은 말발굽으로 하치군의 몸을 짓밟으며 지나갔다. 하치군은 남자의 소망인 전투를 해보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하! 허리에 반점이 있는 황소의 몸에 채찍질을 하면서 달리고 있던 야수날매도 역시 태무친들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이걸 어쩌면 좋지. 어쨌든 안전한 장소로 피해야지. 적은 태무친을 잡으려고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었다. 뒤에 처진 채 똑같은 방향으로 가다가는 부르테가 붙잡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야순알몸은 우차를 탱겔리천의 상류 쪽으로 향하게 했다. 태무친의 기마 군단은 그날 저녁 때 부룩한 산의 밀림에 도착했다. 여기라면 일단 들킬 염려는 없을 거요. 그들을 안내하던 지고리매가 발을 멈춘 곳은 전방에 느릅나무 숲이 펼쳐진 곳이었다.
그곳에서는 산 아래를 훤하게 전망할 수 있지만 아래쪽에서는 밀림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특별한 장소였다. 브루테와 하치구는 어떻게 된 거지? 테무치는 노예들이 계곡의 물로 말을 싣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으며 보고루츠에게 물었다. 출발했을 때는 따라오고 있었는데 도중에 하치군과 우차의 모습을 시야에서 놓치고 말았다. 맨 뒤에서 따라오며 타이티구트의 추격 상태를 확인하는 임무를 맡고 있던 보고루츠가 눈을 내리깔듯이 하면서 대답했다. 지금 당장 지고리매와 함께 찾으러 가라. 테무치는 아찔해지는 현기증을 느끼며 명령했다. 어머니 외론의 호의는 페르구티에게 맡겼지만 브루테를 지키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처음부터 호의할 사람을 붙이지 않았던 것이다. 뒤늦게 후회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이었다. 역시 마음이 조급했던 것 같다. 이래가지고는 일가를 통솔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데 스스로 반성하면서 그 밖에도 나고자가 없는지 둘러보던 테무친의 눈에 어둠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숲의 나무들이 보였다. 그날 밤 그들은 느릅나무 숲에서 야영하게 되었다. 브루테, 하치군, 타이티구트 놈들에게 붙잡히지 마라. 어딘가에서 보고루츠를 만나 무사히 이곳으로 와다오. 테무치는 밝은 달을 우러러보면서 몸부림치며 잠들지 못하는 하룻밤을 보냈다. 브루테와 야순알몸은 탱겔리 강가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 날이 밝기 시작할 무렵에 잠을 깬 야순알몸은 부룩한 산 쪽을 향해 우차를 몰기 시작했다. 하! 그녀는 소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브루테에게 말했다. 더 빨리 달릴 테니까 아무 거라도 꼭 잡고 있어요. 채찍질이 지나쳤는지 소가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다. 놀란 야순알몸이 고삐를 당겼지만 소는 계속해서 달릴 뿐이었다. 차체는 여기저기 깔려있는 돌들을 누르고 지나가는 바람에 튕겨지면서 달리다가 마침내 차축이 부러져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멈춰서고 말았다. 다치지 않았나요? 수레에서 내린 할멈은 브루테에게 손을 내밀었다. 수레가 부러졌으니 여기서부터는 걸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채찍질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수레에서 기어나오듯이 내린 브루테는 야순알몸에게 잔소리를 했다. 수레 밖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아씨. 야순알몸이 머쓱해하며 더듬거렸을 때 느닷없이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 어서 숨어요. 야순알몸은 놀라면서 브루테의 등을 밀어 우차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고는 검은 장막을 내렸다. 빠른 속도로 말을 몰며 병사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수는 약 50명. 추격 도중에 너무나 빠르게 도망친 테무친 일행을 놓쳐버린 패드림에 틀림없었다. 군마들이 우차의 주위를 에워쌌다. 이봐, 그 수레에 뭘 실었지? 우두머리인 것 같은 사나이가 물었다. 약물을 깎아가지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할멈이 그의 시선을 피하며 대꾸하자 그는 갑자기 소리쳤다. 수레 안을 조사해라. 병사들은 일제히 말에서 내리더니 검을 뽑아들며 장막을 걷어올렸다. 이게 약물란 말인가? 우두머리가 두 눈을 치뜨면서 내뱉자 병사들 두 사람이 우차에서 브루테를 끌어내리려고 했다. 손대지 마. 더럽다. 브루테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너는 테무친의 저 브루테로구나. 그렇지. 우두머리는 휘쭉 웃고 있었다. 병사들에게 양팔을 잡힌 브루테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눈을 감았다. 그들의 군대는 다음 날 아침 테무친 일행의 말발굽이 풀을 밟고 간 흔적을 더듬어 부룩한 산에 도착했고 밀림 속으로 들어가 테무친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다. 테무친은 노예들과 함께 느릅나무로 임시 숙사를 짓는 일을 하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딴 데로 돌려보자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한순간도 브루테와 하치군 그리고 야순알몸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숙사가 3개 만들어졌을 때
드디어 브루테를 찾으러 갔던 보고루추와 지고리메가 돌아왔다. 듣기 괴로운 말이겠지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고루추는 고통스러워하는 얼굴로 태무친에게 보고했다.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우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쥔 태무친의 두 주먹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리고 적은 알고 보니 타이티구트 놈들이 아니었다. 무슨 소리지? 지고리메가 말을 받으며 보고를 계속했다. 놈들은 3명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 우드이트 메르키트의 우두머리인 토쿠토가, 우아스 메르키트의 우두머리인 다이르 우순, 하트 메르키트의 우두머리인 하다이 다르밀라 등의 군사들이었다. 메르키트였다고. 태무치는 뒤통수를 돌로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되며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어머니 외룬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했다. 그의 어머니 외룬은 원래 메르키트의 칠레두라는 사나이에게 시집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예수게이에게 약탈당해 아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고인이 된 차라카 노인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때의 일로 싸움을 걸어오기 전에 칠레두라는 사나이를 한 번 만나고 싶었는데 그보다 먼저 안갚음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메르키트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계하지 않았던가. 태무친이 무거워진 목소리로 묻자 보고루추는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다. 면목 없다. 나의 정보 수집력이 부족했다. 역시 이곳까지 오는 도중에 우차를 찾으러 갔어야 했었다. 하지만 이미 쏟아진 물이었다. 새삼스럽게 보고루추를 원망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다. 다음 날 하살 오겔레이 체르비와 함께 브루테를 찾으러 나섰던 페르구티도 돌아왔다. 말에서 내린 페르구티는 태무친 앞에 이르자 슬며시 외면했다. 붙잡혔구나. 태무친이 다가서면서 묻자 페르구티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브루테와 야순알몸이 놈들의 말 꽁무니에 타고 있는 것을 봤어. 또 있어. 뒤이어 다가선 하살이 목구멍 속에서 쥐어짜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화살에 맞은 채 적의 말발굽에 밟혀서 죽어있는 하치군의 모습도. 뭐라고?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모습이었다. 아무래도 어머니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중하게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갖춰주었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인해 얼굴이 붉어진 태무치는 가죽 갑옷을 벗어던지더니 주먹으로 힘껏 가슴을 치면서 탄식했다. 나는 얼마나 비겁한 놈인가. 적에게 화살 한 개도 쏘지 않고 도망쳐 오다니. 푸른 늑대의 피를 이어받은 아버지 예수게이였다면 용감하게 놈들과 맞서서 싸웠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수치스럽게 놈들의 말발굽 소리를 듣자마자 메뚜기처럼 놀라며 도망쳐 오다니. 마음껏 나를 욕해다오. 하치군, 브루테. 주위에 있던 자들은 그의 행동을 만류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보고만 있었다. 수십 차례나 가슴을 때린 태무치는 이윽고 주먹을 내리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하살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소리치는 것처럼 말했다. 지금 당장 되찾으러 가자. 수적으로는 열세지만 하치군의 원수는 갚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하자. 놈들은 지금 상기슭에서 얼쩡거리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서 두 사람을 구출하자. 보고루추도 오명을 씻으려는 듯이 두 눈을 부릅떴다. 하지만 지금 공격하면 그들의 목숨이 위험해진다. 태무치는 주먹으로 자기의 가슴을 때리며 단숨에 감정을 폭발시켰기 때문에 조금은 냉정을 되찾고 있었다. 위험해질 거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보고루추는 여전히 반격에 나서자며 상기슭 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타이티구토에게 쫓겼을 때 숲속에서 9일 동안이나 버텼다. 그런데 제대로 조사도 해보지 않고 숲에서 나갔기 때문에 붙잡히고 말았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잠시 여기에 머물면서 반격의 기회를 기다리기로 하자. 태무치는 브루테를 구하러 가고 싶은 충동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외루는 옛날에 칠레두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버지 예수게이에게 약탈당했다고 들었다. 메리키트도 같은 상황에서 브루테를 빼앗으려고 했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데이세친의 참모와 13명의 노예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복수하려고 했던 메르키트는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는 때를 노려 습격해 왔던 거다. 메르키트의 군대는 세 방향으로 나뉘어 부룩한 산속을 수색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테무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처음으로 부룩한 산의 밀림에 들어온 메르키트 군대는 말에서 내려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 속을 전진해야 했으며 양치류가 군생하는 습지대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 일대에는 큰 뱀들이 서식하고 있었으며 양치 식물들 틈으로 목을 치켜들기도 했다. 그것을 본 병사들은 겁을 먹었으며 차츰 사기도 떨어지고 말았다. 결국 3명의 부대장은 우리는 원수를 갚은 거다. 외룬을 빼앗긴 보복으로 테무친의 아내 부르테를 빼앗았으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말을 주고받은 뒤에 후일을 기약하며 부룩한 산을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테무친은 즉시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보고루츠와 페루구티, 지고리메가 사흘 밤낮 동안 은밀하게 움직여 메르키트가 완전히 그들의 쥐락지로 돌아간 것을 확인한 뒤에야 이동 명령을 내렸다. 테무치는 지고리메의 안내를 받아 부룩한 산에서 내려오면서 생각했다. 메르키트의 주둔지를 영탐하고 온 보고루츠의 보고에 의하면 부룩한 산까지 추격해온 병력은 200기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군을 합하면 3,000기를 훨씬 넘는다고 했다. 역시 무리하게 메르키트에게 도전하여 붙잡힌 2사람을 구하려면 부질없는 전사자들만 많이 만들어낼 것이 뻔했다. 다음날 아침 하치군의 죽음을 외룬에게 알린 테무치는 하살의 안내를 받으며 그가 잠들어 있는 장소로 향했다. 하치군의 몸은 이미 들짐승과 새들이 살을 뜯어먹어 뼈만 남아 있었다. 10. 메르키트 부족과의 전투. 토그릴과 첫 대면한 지 1년이 지나고 있었다. 테무치는 하살과 페르구티를 데리고 다시 툴강의 검은 숲에 들어서고 있었다. 취락지에서 가장 큰 토그릴의 천막은 거의 정과 같은 장소에 있었다. 겨울에는 다른 곳에서 머물다가 여름이 가까워지자 다시 돌아온 것이다. 테무친이 말에서 내려 천막 앞에 우뚝 서 있는 창을 든 병사에게 안내를 부탁했을 때 아들 테무친, 잘 와주었다 하는 소리와 함께 모습을 나타낸 토그릴이 테무친을 와락 끌어안으며 그의 등을 두들겼다. 메르키트의 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있었다. 넌 정말 운이 좋은 사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상하군. 이처럼 태도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1년 전에 토그릴의 본질이 좋지 않다고 꿰뚫어 보았기에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찾아온 테무치는 너무나도 달라진 그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경계심을 품게 되었다. 테무친이 2 동생을 이끌고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토그릴은 늘어서 있는 참모들을 향해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내 아들 테무치는 무사했다. 그러자 참모들도 정과는 달리 친근감을 보이며 한마디씩을 던졌다. 정말로 다행한 일이다. 메르키트의 군사들을 어떻게 따돌렸는지 듣고 싶다. 그나저나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말씀들은 고맙지만 난 지금 답답한 입장에 처하고 말았소. 메르키트에게 불의의 습격을 받은 우리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룩한 산으로 피했는데 뒤에 처진 아내와 하녀인 노파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토그릴이 고난 자리에 형제들과 나란히 앉은 테무치는 단숨에 말하기 시작했다. 생명을 걸고라도 구출하러 가고 싶지만 우리의 병력이 너무나 적어서 메르키트의 3개 부대와 싸워봤자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시여, 우리와 함께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꼭 구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리기 위해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중앙에 위치한 의자에 의젓하게 앉아서 듣고 있던 토그릴은 이윽고 마치 모리사냥이라도 가겠다는 것처럼 가볍게 말했다. 나는 작년에 너와 약속했다. 검은 담비 가죽 외투를 받은 데 대한 보답으로 흩어진 너의 백성들을 모아주겠다고. 그 약속대로 너의 백성들을 모아 모든 메르키트를 멸망시키고 내 아내를 구출해주겠다. 감사합니다. 테무치는 생각지도 못했던 즉답에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테무치는 그러면서도 그가 한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 내 철을 빼앗아간 메르키트는 나에게 있어서도 미운 상대다. 아들의 요청을 받은 지금이 바로 삼림의 백성 메르키트를 전멸시킬 때라고 생각한다. 토그릴은 테무친의 마음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진지한 얼굴로 참모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참모들은 지체하지 않으며 찬성의 뜻을 표했다. 토그릴은 메르키트를 치는 이유를 아들의 철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테무치는 보고루추의 보고에 의해 또 하나의 다른 이유도 알고 있었다. 토그릴은 젊었을 때 메르키트의 족장 토쿠토가에게 포로가 되어 세렝게 강변에서 온종일 탈곡기구인 커다란 맷돌을 돌리는 치욕을 당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 예수게에게서도 듣지 못한 실로 놀라운 이야기였다. 너는 알고 있지 못할 것 같은데 말이야. 토그릴은 다시 테무친을 보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가 어떤 식으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몰래 조사를 시키고 있었다. 메르키트 습격권도 실은 그래서 알게 되었지. 하지만 첩자의 보고는 너의 일가가 메르키트의 습격을 받아 천막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까지여서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했다. 나는 또한 다른 목적으로도 첩자들을 활용하고 있었다. 물론 그 목적은 너의 동향을 알아내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 보고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제는 너의 용기와 인덕에 대한 소문이 멀리까지 퍼져 예수게의 일가를 버렸던 자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부하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젊은이들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조사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테무치는 칭찬의 말보다도 자기가 메르키트에게 습격받은 것을 알았으면서도 토그릴이 지원군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생각이 미쳤다. 동시에 자기의 신변에 대해 조사한 토그릴의 철저함에 두려움을 느꼈으며 케레이트가 강대해진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내가 너에게 협조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너에 대한 평판이 매우 좋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기회를 보아서 내 쪽에서 협력을 청할 생각이었다. 아들이여, 자무카를 알고 있는가? 예, 자무카라고요. 알고 말고요. 토그릴의 입에서 갑자기 그 이름이 나오는 바람에 테무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테무친이 어려웠던 시기에 안다가 되기로 맹세했던 특별한 친구가 아니었던가. 놀라는 것을 보니 자무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 같군. 그렇습니다. 테무치는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 너의 안다인 자무카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겠지. 앞으로는 그를 테무친의 동생이라고 부르겠다. 토그릴은 한순간 표정이 굳어지더니 헛기침을 하면서 말을 이었다. 실은 말이다. 자무카는 한때 우두이트 메르키트 부족의 우두머리인 토쿠토가에게 붙잡혀 20명의 부하들과 함께 고역을 강요당했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테무치는 엉뚱한 사람의 입을 통해 수수께끼의 답을 얻고 있었다. 안다인 자무카도 토그릴과 마찬가지로 토쿠토가에게 잡혀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그가 타르크타이 키릴톡에게 붙잡혀 취락지로 끌려다녔을 때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테무치는 토그릴의 표정이 굳어진 이유를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무카는 교원용색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 젊은이가 아닌가. 메르키트에게 붙잡히기는 했지만 그놈을 구워 삼는 데 성공해
얼마 후에는 빈객 대우를 받았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솜씨 좋은 말로 알랑거려 토쿠토가에게 빼앗겼던 전 재산까지 돌려받고 유유히 둔영지로 빠져나왔다더군. 아, 네. 토그릴의 두 눈은 이상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너라면 아마 아양을 떨면서까지 토쿠토가의 비위를 맞출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야. 물론 어느 쪽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잘라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점이 너와 자무카의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 귀환한 뒤 메리키트 부족을 타도하겠다고 맹세한 자무카는 군비 증강에 힘써 지금은 1만여 명의 병사들을 거느릴 정도가 되었다. 1만여 명. 테무치는 놀라면서 형제들과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것은 바투르, 용맹한 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예수게이조차도 갖지 못했던 엄청난 병력이었던 것이다. 자무카는 지금 고르고나크 강가에 있다. 고르고나크 강변. 그곳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곳이었다. 울림 화살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자무카와 안다가 되기로 약속했던 장소가 바로 그 강변이었다. 즉시 동생을 만나 내가 메리키트 타도를 위해 출전을 요청했다고 전해라. 나는 막내 동생인 자카 간보와 함께 1만 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출전하여 우군이 되겠다. 자무카도 같은 수의 병력을 이끌고 자군이 되는 것이 좋겠지. 테무친, 너는 중군이 되어 출전하라. 만날 장소와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테무치는 출전이라는 말에 흥분되어 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 말했다. 지금까지처럼 도망만 치는 것이 아니라 중군이 되어 정면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역시 찾아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으며 토구리를 의심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만날 장소와 일시에 대해서는 자무카에게 일임하겠다. 토구릴은 자무카가 출전을 승낙한다면 자기가 합류할 장소로 가겠다고 은근히 암시했다. 당장 자무카에게 알리겠습니다. 테무치는 기운차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무카를 설득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현재 너의 적은 타이티구트와 메리키트 둘이다. 그것들이 동맹이라도 맺게 되면 협공당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조기에 메리키트를 섬멸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나와 자무카가 출전하면 승리는 확실하겠지. 힘을 내라. 예. 속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만. 테무치는 정중하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는 토구릴의 천막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우리의 청을 쾌히 들어준 것은 고맙지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보통 속도로 말을 몰던 하살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말했다. 형을 너무나 칭찬하는 것이 어쩐지 깨름칙해. 그는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아. 아버지 토그릴은 메리키트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야. 우리들의 출전 요청은 출전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된 거지. 자무카와 동맹하여 그들을 섬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게 된 거겠지. 테무치는 태연한 얼굴로 말을 계속했다. 물론 나는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싸우려는 것이지만 아버지는 그들에게 승리하여 전리품을 빼앗겠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겠지. 테무치는 그들에게 이겨 부르테와 야순할멈을 찾아오기만 하면 족하다고 생각했다. 전리품을 토그릴과 자무카 둘이서만 나눠 갖는다면 어느 쪽에도 빚을 지지 않으며 오히려 빚을 준 것이 되니 부담이 적어져서 좋다고 생각했다. 부룩한 산의 남쪽 케를렌강 상류의 부르기 강가의 주둔지로 돌아온 테무치는 다음 날 아침 하살과 페르구티를 자무카에게 보냈다. 직접 찾아가 자무카와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는 드디어 닥쳐온 복수전에 대비해 전력을 점검해 두어야 했다. 재회의 기쁨은 합류하기로 한 장소에서 맛볼 생각이었다. 오논강의 중류 지역에 위치한 고르고나크 강변은 키가 큰 나무들이 밀생하는 협곡이었다. 취락지에서 가까워진 핫살과 페르구티는
자무카 휘하의 병사들에게 몇 번이나 검문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자무카의 안다인 테무친의 형제다라고 알리며 전진할 수 있었다. 자무카의 천막은 토그릴의 그것보다는 크지 않았지만 테무친의 천막보다는 훨씬 컸다. 두 사람이 안으로 안내되었을 때 자무카는 한가운데 깔려있는 색깔이 선명한 융단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윤기가 나는 여우가죽 모자를 썼으며 금실을 수놓은 옷에 금색으로 빛나는 허리띠를 메고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어릴 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입수염과 턱수염을 기른 얼굴은 용맹스러워 보였고 크고도 검은 눈에는 사소한 움직임도 놓치지 않을 것 같은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서쪽에는 검을 찬 참모들이 15명 정도 줄을 지어 앉아 있고 동쪽에는 정장을 한 4사람의 젊은 여자들이 앉아 있었다. 오른쪽 끝의 여자가 정부인이고 나머지는 애첩들인 것 같았다. 오랜만이로군, 페르구티, 하살. 자무카는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말하며 옆에 앉으라고 손짓을 했다. 테무친이 이걸 보여주라고 했소. 하살이 셋불에 구멍을 뚫은 울림화살을 꺼내 바치면서 자무카에게 말했다. 아니, 이건. 자무카는 놀라면서 그것을 받아들었다. 안다는 용하게도 아직까지 이것을 간직하고 있었군. 햇볕에 탄 사납게 생긴 얼굴에 가득하게 미소가 번졌다. 형은 항상 안다 자무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어. 이번에 직접 오고 싶어 했지만 아무래도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우리들이 대신 왔소. 용케도 이곳을 알았군. 아버지 토그릴에게 들었소. 그분이 전해달라는 말도 있어. 아버지 토그릴이라. 그렇게 된 것이었나. 찾아온 이유는 대충 짐작이 간다. 소년 시절부터 머리 회전이 빨랐던 자무카는 갑자기 굳어진 표정이 되더니 여자들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애처보러 보이는 여자들 3사람이 일어나 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토그릴로부터 당신이 토쿠토가에게 붙잡혔었지만 용케도 빼앗겼던 전 재산을 되찾았다는 말을 들었소. 지금부터 세친, 현자라고 부르겠으니 허락해주기 바라오. 하살이 말하자 자무카는 머리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그렇게 해라. 벌써부터 세친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자들이 많으니까.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마유주가 담긴 큰 술잔을 들고 오더니 자무카에게 바쳤고 또 한 여자는 하살과 페르구티 앞에 말린 양고기를 담은 접시를 놓았다. 안다의 동생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건배하겠다. 하살과 페르구티는 자무카의 기세에 압도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되며 허름한 옷에 옷깃을 여몄다. 술잔은 자무카의 손에서 하살의 손으로 넘어갔다. 형 테무친의 안다 세친의 번영을 천재님께 빕니다. 하살은 잠옷 맛이 있는 것처럼 벌컥거리며 그것을 마시고는 페르구티에게 잔을 넘겼다. 여자들은 자무카의 참모들에게도 마유주를 가득하게 따른 큰 잔을 갖다 주고 있었다. 세친이여, 우리는 얼마 전에 메르키트족의 습격을 받아 재산은 절반이 되고 형 테무친의 부인인 부르테도 빼앗기고 말았소. 참모들이 잔을 올려가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 하살은 비로소 자무카를 찾아온 이유를 털어놓았다. 토그릴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예수게이에게 신세진 것을 생각하여 메르키트 토보를 위해 1만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우군으로 출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소. 또한 세친에게 1만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군으로 출전해 주기 바란다는 말을 전하라고 하셨소. 만날 장소와 일시는 세친에게 일임하겠다고 말씀하셨소. 나는 아버지를 잃고 고생하던 시절에 안다 테무친을 잘 알고 있다. 그 안다가 메르키트에게 아내를 빼앗겼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매우 아프다. 자무카는 다시 울림화살을 만지작거리면서 약간은 과장되게 목 안으로 쥐어짜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 그의 참모들은 고뇌로 가득 찬 자무카의 얼굴을 지켜보며 술잔 돌리기를 멈추고 있었다. 메르키트족의 우드이트와 우아스를 토벌하여 부르테를 구출하자 하니
부르테를 구출하자. 아니, 모든 메르키트를 철저하게 부숴버리는 거다. 목숨을 걸고 싸우겠소. 듣고만 있던 페르구티가 한쪽 무릎을 세우며 말했다. 자무카는 매섭게 생긴 눈으로 허공을 보면서 씹어뱉듯이 다시 말했다. 토쿠토가, 그놈의 목은 내 손으로 베어버리겠다. 실전을 체험해보지 못한 페르구티는 자무카의 무시무시한 기백에 더욱 압도당하고 있었다. 우리가 만날 장소와 날짜는 우리는 안다세친의 대답을 형에게 전달하고 아버지 토그릴에게도 보고할 시간이 필요한데 하살이 잔뜩 긴장하면서 묻자 자무카는 쏟아붓듯이 단번에 말했다. 오농강의 근원지인 보트한 볼지에서 13일 후에 만나기로 하자. 눈보라가 치건 큰 비가 내리건 약속한 날에 맞추어 오도록 해라. 알았지? 알았소. 짧게 대답한 하살은 남아있는 마유주를 다 마셨다. 취락지로 돌아온 하살과 페르구티는 테무친에게 결과를 보고하며 큰소리쳤다. 싸움은 이미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야. 아무렴 우리의 병력은 20기도 채 안 되지만 아버지 토그릴과 자무카의 병력이 각각 1만씩이니까. 그렇게 되겠지. 테무친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술을 권하며 말했다. 두 사람이 없는 동안 소르간 시라의 아들 치라운이 찾아왔었다. 형을 구해주었다는 소르간 시라의 아들 말인가? 하살이 술을 마시다 말고 물었다. 그는 테무친이 소르간 시라의 도움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 집을 등진 자들 중에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모양이다. 말하자면 치라운이 제일 먼저 온 거지. 그거 정말 잘된 일이군. 어서 그 친구를 소개해줘, 형. 페르구티도 두 눈을 빛내면서 말했다. 그 친구는 타이티구트의 취락지로 돌아갔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무슨 소리지? 치라우는 믿을 수 있는 친구야. 그래서 그를 지금까지처럼 타이티구트 조간에 있게 하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염탐하여 초원에서 정기적으로 보고루츠와 만나 연락을 취하게 하는 임무를 준 거야. 호, 과연 테무친. 페르구티는 경탄하는 소리를 냈다. 그렇다면 정보를 전문으로 수집하는 사람은 이제 둘이 되었군. 하하하, 그런 셈이지. 테무친은 그날 중으로 보고루츠를 토그릴에게 보냈다. 보고루츠의 이야기를 들은 토그릴은 자기의 뜻대로 일이 진행된 것에 만족하며 즉시 군비를 갖추어 테무친이 있는 부르기 강변으로 우선 진군하게 했다. 하지만 1만여 명의 병력이 출전 시간을 갖추는 데는 제법 시간이 걸렸고 그들의 움직임은 눈에 잘 띌 수밖에 없었다. 타타르의 목동에게라도 발견되어 족장에게 보고하게 되면 모처럼의 작전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었다. 토그릴 군으로서는 메르키트와 싸우기 전에 타타르군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다. 때문에 그들은 전방을 살피면서 하루에 20-30km밖에 행군할 수 없었으며 자무카군과 만나기로 한 날짜에 늦어지고 있었다. 켄테이 산맥의 서쪽 끝에서 툴강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평지가 펼쳐져 있어서 토그릴군은 다소 지연된 시간을 만회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메르키트의 주둔 부대를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토그릴은 또다시 정찰병을 보냈으며 아카시아 나무들이 무성한 키무루카천까지 영접하러 나온 테무친 군과 얼마 후 만나게 되었다. 약속한 날짜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서두릅시다, 아버지. 테무친 군과 토그릴 군은 함께 이동을 개시했으며 마침내 오농강의 원류에 가까운 볼트한 볼지에 도착했다. 자무카의 군대는 잡목잎 그늘 속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동안 우군임을 확인한 뒤 쌍방이 접근했을 때 자무카가 분통을 터뜨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날짜에 늦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게 뭐요? 나는 약속대로 사흘 전에 도착했단 말이오. 안다 테무친과 재회하게 된 기쁨 같은 것은 분노로 인해 사라져버렸는지 마상의 자무카는 이마살을 잔뜩 찌푸리며 화를 냈다. 자무카, 사정이 있어서 늦었으니 너무 책망하지 마라.
태무친이 반가워하는 정을 나타내며 말했지만 그는 딱딱한 태도를 고치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전군의 사기에도 영향이 미치게 된다. 벌할 생각이 있다면 나를 벌하라. 태무친에게 잘못이 없으니까. 토그릴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우리들의 공동 목적은 메르키트를 토벌하는 것. 지금은 한편끼리 언쟁을 할 때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 안다 자묵하여. 이제 그만 기분을 풀고 작전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태무친이 웃는 얼굴을 바꾸지 않으며 달래자 자묵하의 화는 겨우 풀어졌다. 그들은 볼트한 불지에 잡목님의 모든 말들을 숨겨놓고 작전회의에 들어갔다. 메르키트는 3개 부대를 모두 합쳐봤자 겨우 1,3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이미 정찰병의 보고를 받은 자묵하가 말하자 토그릴이 입수염을 쓰다듬으며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병력이 적다고 해서 깔보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 메르키트는 한때 우리 캐레이트를 괴멸 직전의 상태까지 끌고 갔었던 강력한 부족이며 그들의 영토는 넓다. 초반전은 무리 없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해도 그들을 추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목적은 빼앗긴 인지를 구출하는 것, 필요 이상의 전투는 원하지 않습니다. 태무치는 토그릴과 자묵하에게 원군을 청한 목적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강조했다. 하지만 자묵하는 메르키트를 전멸시켜야 한다고 기염을 토했다. 전투는 적을 전멸시켜야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부질없이 인정을 베풀면 적에게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될 뿐이다. 오랜 논쟁 끝에 자묵하의 주장이 선택되어 그의 군대가 먼저 토그릴의 숙적이기도 한 토고토가의 군대를 치기로 했다. 그 같은 작전이 세워진 이면에는 자기 군대의 소모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는 토그릴의 계산이 작용하고 있었다. 자묵하 군의 뒤를 토그릴과 자카 간보의 군대가 따르고 병력이 적은 태무친 군은 맨 뒤에 서게 되었다. 작전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다. 선두에 서서 싸워 첫 싸움을 화려하게 장식하겠다고 생각했던 태무친이었지만 토그릴과 자묵하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이 출전한 목적은 태무친과는 달리 전리품이었다. 그것을 노리고 싸우면서 인질들을 구할 속셈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태무친이 나서는 시간을 늦추어 자기들이 차지할 전리품의 몫을 많이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2만여 명이나 되는 동맹군은 보토한 불지에서 출발했으며 바이칼호 남쪽에 솟아있는 산맥들 중의 하나인 야블로비니 산맥의 북쪽에서 흐르기 시작하는 카로구강 바로 앞에서 진군을 멈추었다. 소나무들을 베어 뗏목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2만여 명의 병사들과 가라탈말이 포함된 2만 5천여 마리의 말을 실을 수 있는 뗏목을 만드느라고 열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태무치는 그동안 몇 번이나 자묵하와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합류 날짜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그때까지 화가 풀리지 않아서였는지 아니면 전투를 눈앞에 두고 긴장한 탓인지 자묵하의 태도는 여전히 냉랭하기만 했다. 마침내 뗏목들이 완성되자 동맹군은 자묵하군, 토그릴군, 태무친군의 순서로 카로구강을 건넜다. 일몰 시간이 되기를 기다려 카로구강 건너편 기슭에서 작전을 개시한 자묵하군은 메르키트의 취락지가 가까워지자 군마들이 울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블라 들판에 띄엄띄엄 자리 잡고 있는 토쿠토가 일족의 천막으로 살며시 접근했다. 자묵하가 정찰병이 이미 확인해둔 토쿠토가의 천막으로 살며시 다가서며 손짓을 하자 그림자처럼 따라오던 몇 명의 병사들이 천막으로 기어 올라가 들창으로부터 침입했다. 잠자리를 급습당한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놀라며 비명을 질러댔다. 2만여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러대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은 카로구 강변에 살고 있던 어부와 사냥꾼,
목동들은 혼비백산하여 그들의 천막에서 뛰어나와 도망쳤다. 적이 쳐들어왔소. 말을 타고 달려온 한 목동이 알리자 애첩의 천막에서 자고 있던 토구토가는 허둥대면서 옷을 걸치며 물었다. 적이라니 태무친이 보복하러 온 건가? 내가 본 것은 자묵하였소. 어쨌든 엄청난 대군이요. 자묵하라고 그랬나? 토쿠토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포로가 되었던 그에게 빈객 대우를 해주고 전 재산까지 돌려주었는데 그가 쳐들어왔다니 놀라는 것이 당연했다. 자묵하 이놈, 은혜를 원수로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이었구나. 토쿠토가는 무장을 하고 천막에서 뛰어나왔지만 어둠 속을 울리며 접근해오는 말발굽 소리들에 다시 놀라며 말머리를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자묵하 군뿐만 아니라 토그릴 군도 있다. 도중에 만난 다이르 우순이 외치자 토쿠토가의 공포감은 극도에 달했다. 뭐? 그럼 자묵하가 토그릴과 함께 쳐들어온단 말인가? 토쿠토가는 다이르 우순과 함께 세렝게 강을 따라 서쪽으로 도망쳤다. 메르키트족의 모든 가족들도 말이나 포장마차를 타고 앞을 다투어 도망치고 있었다. 동맹군은 밤을 새우며 도망치는 적을 추적했다. 바이카로 서쪽에는 강대한 기마군단을 보유한 바야우투족이 살고 있었다. 도주하는 메르키트가 그들에게 지원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동맹군은 한시라도 빨리 메르키트족의 우두머리인 토쿠토가를 생포하려고 했다. 후미를 맡은 태무치는 부르테, 어디에 있어? 부르테 하고 도망치는 무리를 향해 소리치면서 말을 몰고 있었다. 자욱하게 일어난 먼지는 주위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었다. 버림받은 가축들이 제멋대로 달리다가 도망치는 포장마차나 말에 부딪히며 나뒹굴었다. 부르테, 부르테. 태무친이 다시 아내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을 때 포장마차 한 대가 비쩍거리듯이 그의 앞으로 다가오더니 멈추어 섰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뛰어내렸다. 이어서 또 한 사람이. 태무친! 먼저 뛰어내린 그림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달이 막 구름에 가려지고 있었다. 응? 이 소리는... 채찍을 휘두르며 말을 달리게 하려던 태무치는 움찔하고 놀라면서 얼굴을 돌렸다. 그의 눈은 목소리가 난 곳을 살피기 시작했지만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많은 낯선 사람들의 얼굴들 뿐이었다. 그때 난데없이 태무친의 말재갈을 잡는 손이 있었다. 응? 구름이 흘러가면서 달이 다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태무치는 달빛 속에 보이는 손의 주인을 보며 소리쳤다. 부르테. 태무치는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말에서 내렸다. 믿고 있었어요. 반드시 구출하러 오실 거라고. 부르테가 태무친의 품에 안기면서 말했다. 오랜만에 맞는 아내의 채취를 느끼면서 태무치는 그녀를 아는 팔에 힘을 주었다. 그들의 옆으로 다가온 야순 할멈이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으면서 웅얼거렸다. 됐어. 이제 된 거야. 10일. 자무카와의 결별. 동맹군에 의한 메르키트 추격은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다. 태무친이 필요 이상의 싸움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부르테와 야순 할멈을 찾은 태무친군은 그날의 추격전에서 제외되었다. 세렝게 강을 따라 도망친 토쿠토가와 다이르 우수는 동맹군의 추격을 피해 무사히 바루구진 땅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하트 메르키트의 우두머리인 하다이 다르말라는 자무카에게 잡혀 목칼이 씌워진 채 취락지까지 끌려왔으며 땅속에 묻혀 질식사하는 운명이 되고 말았다. 태무치는 전리품을 분배하고 있는 자무카와 토그리를 만나 새삼스럽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나의 아버지 토그릴과 안다 자무카여, 두 분 덕택으로 아내를 구해낼 수 있었소. 깊이 감사드리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거야. 정말 잘된 일이다. 안다 예수게이도 하늘 저쪽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다. 그런데 노예들의 배분 숫자는 결정되었습니까?
그래, 태무친 너에게는 30명의 노예를 나눠주기로 했다. 토그릴은 자무카의 얼굴을 힐끗 보면서 머리를 끄덕였다. 노예들의 숫자는 대략 500명이나 되었기에 태무친은 그 같은 배분 방식이 못마땅했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다. 메리키트의 잔당은 아득히 먼 서투르케스탄까지 도망쳐서 더 이상의 추격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무력이 강한 토그릴은 자기의 군대가 선봉이 되어 싸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게이의 안다이며 태무친과 자무카의 아버지뻘이 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자무카와 동등한 양의 전리품과 노예들 300명을 차지했다. 그리고는 태무친과 자무카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며 먼저 떠나갔다. 이어서 자무카도 그곳을 떠날 준비를 끝냈는데 그는 갑자기 태무친에게 엉뚱한 말을 했다. 안다여, 얼마 동안 나하고 함께 지내보지 않겠나? 그러자 태무친은 더없이 기뻐하며 대답했다. 좋아. 실은 내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던 참이었네. 두 사람은 이윽고 말머리를 함께하며 자무카의 둔영지인 고르고나크 강의 들판으로 향했다. 부르테가 구역질이 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은 태무친 일가가 자무카의 둔영지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지 2개월 정도 지나서였다. 식욕이 없어지면서 신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것을 알게 된 외룬이 야순할멈을 불러 물었다. 묻기 거북한 이야기지만 물어봐야겠어요. 부르테는 메르키트 부족에게 잡혀갔을 때 누구네 집에서 살았었지요. 그건 어서 말해봐요. 예수게이 바투르대에서부터 하녀로 일해온 야순할멈은 주름투성이인 얼굴을 손으로 문지르면서 말했다. 숨겨봤자 소용없는 일이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쿠토가는 부르테 아씨를 칠레두의 동생인 칠게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칠레두의 동생. 외루는 여러 해 만에 그 이름을 듣게 되자 멍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또 무슨 인과응보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게이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도망치던 칠레두의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다. 칠게르는 씨름을 잘하고 체격도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알았어. 칠게르에 대한 일은 태무친에게 비밀로 해줘요. 외루는 야순할멈에게 단단히 이루고는 입을 다물었다. 태무친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부르테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메리키트 부족에게 잡혀 있었을 때의 생활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다. 얼마 동안은 참고 있었지만 태무친은 마침내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며 불룩해진 배를 어루만지고 있는 부르테에게 물었다. 뱃속의 아이는 말이야. 누구의 아이인 거지? 그의 목소리는 떨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죠? 당신의 아이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부르테는 태무친의 의혹을 단호하게 부정했다. 부르테, 사실대로 말해줘. 태무친은 목소리를 낮추며 다시 말했다. 저를 의심하다니 너무해요. 부르테는 그 자리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가엾어요. 태어날 아이가 가엾어요. 태무친에게 시집온 부르테로서는 그 아이가 누구하고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든 태무친의 천막에서 낳게 될 것이니 태무친의 아이였다. 약탈당한 외룬이 낳은 태무친이 예수게이의 아들로 성장한 것처럼 부르테가 슬퍼한 것은 자기가 의심받기 때문이라기보다 태어나는 아이가 불쌍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태무친의 군사훈련이 한층 더 엄격해진 것은 그 무렵부터였다. 메리키트족의 노예들은 그곳에서 받았던 것과는 너무도 차이가 있는 강도 높은 훈련에 비명을 질러댔지만 태무친은 용서하지 않았다. 특히 자무카의 병사들을 상대로 편을 갈라서 하는 훈련에서는 쌍방에서 많은 부상자들이 나와 의료 담당자인 지고리메를 곤란하게 했다. 그러는 중에 산딸이 되었고 부르테는 아들을 낳았다.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부르테는 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말했다. 주치다. 태무치는 즉시 대답했다. 주치. 주치는 손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었다. 태무치는 아이에게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안아주지도 않았다. 부르테는 간습에 따라 갓 태어난 아기의 오른쪽 귀에 입을 대고 3번 속삭였다.
주치, 주치. 내 이름은 주치란다. 태무친 일가가 1년 가까이 자무카의 둔용지에서 생활했을 때 여름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자무카의 병력은 여름이 시작되는 날에 새로운 둔용지를 찾아 이동하게 되었다. 이동 개시는 그달의 16일, 만월이 붉게 비치는 날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둔용지를 떠난 지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을 때 말머리를 같이 하면서 걷던 자무카가 불쑥 묘한 말을 했다. 안다요. 저 앞에 보이는 산 부근에서 말을 멈추면 말대를 키우기에 적합하고 오른쪽에 나타날 습지로 가서 말을 멈추면 양떼를 키우기에 적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태무치는 자무카의 속셈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동하기 시작하자마자 난데없이 말에서 내릴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진위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무슨 뜻이냐라고 묻게 되면 머리가 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았다. 태무치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는 척하면서 말의 속도를 늦추며 외룬과 부르테가 타고 있는 포장마차 곁으로 갔다. 안다가 방금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태무치는 자무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어머니에게 전하며 대답을 기다렸다. 그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전 여기서 생활하면서 금방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실증을 잘 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외룸보다 먼저 주치를 안고 있던 부르테가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남자들은 경쟁심이 강해요. 아무리 안다 사이라고 할지라도 한 집단에 두 사람의 통솔자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무카가 생각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부르테의 말에는 남편이 자무카와 함께 행동하는 한 진정한 1인자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담겨 있었다. 자무카와 헤어져 1인자가 된다면 정신적인 여유도 생겨 아들 주치에게 조금은 애정을 쏟아줄지도 모른다는 아내로서의 소박한 소망도 있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듣고 있던 외룬이 머리를 끄덕이며 동감의 뜻을 표했다. 내가 어렸을 때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만 우리 집안은 푸른 늑대와 하얀 암사슴 사이에서 태어난 바타치간의 피를 계승하여 22대에 걸쳐 빛나는 계보를 자랑해왔다. 부르지기드족은 여러 부족들 중에서도 특히 유서 깊은 가문이다. 그것에 비해 자무카는 몽골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미천한 출신인데도 좋은 머리와 강한 무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만큼 언젠가는 틀림없이 너와 패권을 다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자무카에게서 슬며시 떨어져 밤을 새우며 전진하는 것이 좋겠구나. 온갖 고난과 쓰라림을 겪어온 외룬도 역시 아들이 하루라도 빨리 독립하여 패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무리 안다라고는 하지만 현재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태무치는 자무카의 부하로서의 위치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외루는 죽은 예수게이의 아내로서 그런 결과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항상 생각해오고 있었다. 어느새 포장마차 곁으로 다가와서 듣고 있던 하살이 한마디 거들었다. 나도 자무카의 성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태무치는 하살에게 얼굴을 돌렸다. 자무카는 현재 1만여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잖아. 노예들도 많고 말이야. 이곳에서 떠나지 않으면 기회를 엿보다가 우리 일가를 기습할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해. 태무친이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짐을 느끼며 입을 다물고 있자 외룬이 단호하게 말했다. 태무친, 쉬지 않고 말을 전진시켜라.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입술을 질끈 깨물며 한동안 뭔가 생각하던 태무친은 이윽고 무리의 선두로 향했다. 그리고는 휴식태세로 바뀌고 있는 자무카의 군을 뒤로 한 채 자기 일가만 진군을 계속시켰다. 외룬과 부르테의 판단은 정확한 것이었다. 자무카는 서서히 멀어지는 태무친 일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것은 태무친이 자기의 인생에서 얻은 최초의 친구와의 결별이었다. 그 같은 결별은 자무카가 당장 싸움을 걸어온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야릇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